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대학원에 있는 옥정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학습 연구실을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강화학습과 관련된 reinforcement learning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간략히 드리자면은 포항공대 2019년에 와서 네, 조교수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계학습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기계학습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컬렉션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비약적인 성능 향상에는 추측컨대 이제 모델의 어떤 캐패시티라고 하는 게 커짐에 따라서 이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큰 모델을 학습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데이터 자체는 실제로 모으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실제로 그 도로에 주행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따라서 뭐 모델이야 그냥 메모리가 커짐에 따라서 그냥 크게 키우면 되는 건데, 이제 데이터셋 자체를 키우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 컬렉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가볍게 혹은 더 작은 데이터셋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까, 이런 것들이 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뭐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다뤘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드릴 어,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이라는 분야도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마도 강화학습이라는 거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간략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학습에서 어떤 펀더멘탈 티오리라고 하는 것들 좀 소개를 드릴 거고, 특히 요 강학습에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혹은 그 데이터 컬렉션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사전 정보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 썼던 논문 일부를 좀 같이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은 특히 딥 RL에 적용을 하려면은 뭐 또 다양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논문을 작성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내용도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결론 짓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학습의 아주 기초적인 인트로덕션 빠르게 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 하면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생각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집안일 해주는 그런 로봇들을 이 21세기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지금 요 데모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이 청소기도 밀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화질을 보시면 좀 추측이 되시겠지만 이게 무려 2008년도에 찍혀진 데모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이니까 무려 14년이 지났잖아요. 네,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봇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은 아마도 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저 데모 영상을 찍었냐 하면은 저 뒤에 사실은 뭐 어떤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로봇을 조정을 해서 네, 저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드웨어는 진작에 2008년도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조정할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움이 있어서 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저희 일상에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까? 소프트웨어의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이고 특히 그 인공지능 분야 그 기술의 중심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이 크게는 뭐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인 분류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비지도학습, 원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네, 특히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저런 이렇게 제어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히 특화된 러닝 프레임워크인데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혹은 AI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이 AI가 인터랙션 하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environment가 있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환경을 살펴보고 뭐 집안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청소를 해야지 주인이 좋아하겠구나 해서 청소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에 상응해서 뭐 주인이 잘했다고 이런 리워드 시그널을 주겠죠. 이런 일련의 그러면 또 요 청소된 또 상황 그 집안 환경이 되고 다시 말하면은 그 환경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요게 일련의 루프를 계속 도는 그런 프레임워크 하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떻게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스스로 리워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 어, 여기서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뭐 시스템 유틸리티가 될 수도 있고 유저 유틸리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AI가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이게 반려견 혹은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되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반려견이 뭔가 좋은 행동들, 뭐 이렇게 배변 활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뭐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간식도 주고 해서 이 그 행동을 강화시키려고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를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배변 활동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집안을 난장판을 했다든지 하면은 뭐 혼을 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간식을 좀 끊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배제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런 거를 강아지가 아니라 컴퓨터랑 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러면은 뭐 이런 제어 시스템 만드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같은 또 다른 학습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왜 그들은 또 이런 제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지 혹은 강화학습만의 특별한 장점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슈퍼바이즈 러닝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에 상응하는 아주 명확한 슈퍼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강아지 그림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강아지 그림이었다라고 강아지 그림이었다라고 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어떤 함수가 이런 사진을 받으면은 강아지를 내뱉어야 된다라는 클리어한 슈퍼비전을 주는 게 어, 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근데 뭐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을 어떤 시스템 컨트롤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돌 깨기 게임,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을 컨트롤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이렇게 비디오 스크린이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이때 요 밑에 있는 발을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네, 그 확률을 출력해내는 형태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때 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게임에서 나오는 인풋 프레임들이 있을 거고, 이에 전문가라면, 아주 고득점하는 전문가라면 어떤 컨트롤을 할지를 레이블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요거를 최대한 따라하도록 하는 게 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그 목표 자체가 레이블을 최대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성능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 혹은 데이터셋 안에 있는 그 컨트롤의 성능을 그냥 따라하는 게 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능을 또 높이기 위해서 또 되게 엄청 고득점을 하는, 엄청나게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컨트롤 잘하는 그런 휴먼 레이블이 필요할 텐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얻기 힘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전문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충분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실수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일단 요걸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실수조차도 카피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강화학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그리고 인버런먼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리워드를 최대화할까를 고민하는 게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브레이크아웃 게임에 대해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은 요 입력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게 인풋 프레임으로, 그 비디오 프레임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인풋 프레임을 받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액션을 했겠죠. 누군가. 그리고 그 액션을 보고 다음 뭐 벽돌이 깨졌는지 아니면은 이 게임이 끝났는지 하는 식으로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혹은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 리워드, 그다음 스테이트 요 네 가지가 함께 계속 묶여져 있는 게 강화학습에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는 바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그 액션을 어떻게 하면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으로 넘어가는 매핑을 잘 찾아서 궁극적으로 이 리워드의 합이 최대화되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강학습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제로 여러 가지 강학습 모델과 접근법이 있겠지만 폴리시 네트워크 모델을 하나 간략히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스템 스테이트를 보고 액션을 선택하는 그 함수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그리스 문자 파이로 노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이라는 함수에 비디오 프레임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그 파이라는 함수가 아마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0.6이 되어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모델이 폴리시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리시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샘플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서 공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을 이렇게 받아내고 쳐내서 어떤 1점을 얻었다라는 그런 관찰, 좋은 샘플이 주어졌을 때 강화학습은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점수를 얻었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요 샘플을 보고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 오른쪽으로 갔더니 1점이 올랐구나 해서 이전에는 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0.6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점수를 얻는 그 샘플을 보고는 이제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높은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슈퍼비전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강학습에서는 나쁜 샘플로부터도 뭔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반대로 가는 그런 디시전을 내렸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겠죠. 그러면 게임이 끝났으니까 뭐 마이너스 100의 리워드를 얻게 되고 이 나쁜 리워드이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 왼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배우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을 더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샘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강화학습은 데이터셋이 나쁘더라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냥 이미테이션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 이 데이터셋 자체가 조금 나쁜 혹은 뭐 좀 노이즈해도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스스로 데이터셋을 모으는 그런 러닝 프레임워크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강화학습의 특장점이 되겠고요. 뭐 이런 강화학습 기술들이 잘 구현이 되고 아름답게 적용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팬케이크 뒤집는 걸 잘 못하다가 11번 그다음에 뭐 30번, 40번 하다가 50번째쯤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팬케이크를 뒤집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브레이크아웃 게임을 인공지능이 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비디오 게임들을 인공지능이 하도록 하는 모델이 강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비디오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전략이 필요한 좀 복잡한 게임에 대해서도 강학습 에이전트가 뭐 학습을 충분히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다 재밌고 한데 가장 사람들을 많이 놀랐겠던 게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총 뭐 다섯 5판 3선승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두 번째 대국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37번째 그 착수가 그 알파고의 그 수가 굉장히 이 게임을 승리로 알파고의 승리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37번째 수를 일반 프로 기사라면은 얼마의 확률로 선택을 할까를 역추산해 보니까 0.0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이 알파고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 프로 기사단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를 보고 학습을 한 형태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했다면은 37번째 같이 아주 특이한 수는 두지 않았었겠죠. 보통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알고 보니까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덕에 뭐두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이 불완전할 때도 강화학습을 통하면은 제대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 등을 제대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 지금까지 되게 희망적인 얘기들, 아주 석세스 스토리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우선 좀 이론적으로 제가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히 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좀 수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는 AI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현재 스테이트 를 보고 에이전트는 액션을 선택하고요. 그럼 그 액션에 상응해서 다음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보고 또 에이전트는 다음 액션을 고르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수학적인 모델은 보통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많이 모델이 됩니다. 그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을 했을 때 X와 A가 주어졌을 때
다음 리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리워드 디스트리뷰션,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 Q와 P로 각각 모델을 해서 강학습 이 에이전트 인버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그 모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는지, 최고의 그 컨트롤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 수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프레임워크만으로도 최적의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프레임워크는 사실 폴리시 이터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도 부르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폴리시 하나, 어떤 컨트롤 하나를 고정해 놓고 그 폴리시를 평가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로컬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살짝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살짝 좋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 하는 그 로컬 임프루먼트를 하고요. 그럼 다시 그걸 평가를 하고 이 임프루먼트를 또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수학자들이 밝혀내기로는 마르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하에서는 이런 심플한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 프레임워크가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내 준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로 바로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트라이얼 앤 에러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팩맨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그 팩맨이 저 작은 점들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그 귀신들한테 잡아먹히면 게임이 끝나는 형태로 주어지는 이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 로컬 임프루먼트를 계산을 해보는 게 폴리시 이터레이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34번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귀신이 왼쪽에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왼쪽으로 한번 가봤더니 게임이 끝났어요. 그럼 게임이 끝났으니까 리워드 아주 큰 리워드를 잃었겠죠. 그래서 다음 트라이얼에서는 다음 시도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네, 오른쪽으로 도망가서 뭐 살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게 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왼쪽으로 왔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보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 트라이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은 리워드를 주는지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제일 좋은 것만 남기는 걸 찾아내는 게 이제 폴리시 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이런 간단한 프레임워크가 수렴한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뭐 강화학습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 프레임워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보셨듯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임프루브를 하게 되는데, 그 로컬 임프루먼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액션을 사실상 액션 페어를 사실상 다 시도를 해보면서 뭐가 좋은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현실의 이 강화학습 문제 혹은 현실의 이그 에이전트 인버먼트 인터페이스 하에서는 그 스테이트 개수 혹은 액션 개수라고 하는 게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맨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4 x 288 픽셀에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요 픽셀에서 뭐 거의 가능한 혹은 이 팩맨 게임에서 가능한 스테이트 혹은 인풋 프레임의 개수를 따져 보면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또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로 상황을 스테이트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 개수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게 되지 무한대인 상황이 되겠죠.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액션을 다 경험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저 프레임워크 돌린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액션 페어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동차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평면 게임을 할 때 이 모든 가능성을 다 탐색해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어떻게 사람이 배우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테이트와 이 액션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그 게임에서의 스트럭처 혹은 운전에서의 스트럭처 혹은 뭐 사전 지식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러닝 코스트를 일반화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프라이어 널리지 가장 많이 쓰는 프라이어 널리지 중에 하나가 컨티뉴어티 스트럭처 혹은 연속성에 대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좀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액션을 취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왼쪽에 있는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뭐 스테이트 34번째에서 왼쪽으로 갔더니 죽었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살았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이와 비슷한 뭐 스테이트 35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귀신이 쫓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스테이지 34번째에서의 그 어떤 그 경험을 35번째로 전이하고 혹은 일반화해서 한다면은 굳이 34번째에서 트라이얼을 해보고 똑같은 거를 35번째에서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닝 코스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까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한 거의 그 최적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2018년 유립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최우수학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프라이어 널리지라고 하는 게뭐 어떠한 스트럭처가 주어지든 관계없이 다 분석이 가능한 아주 일반적인 제너릭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한 게 요 논문의 메이저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디테일한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구조가 있는 혹은 프라이어 널리지가 있는 강화학습을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MDP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스테이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다음에 리워드 디스트리뷰션 Q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법칙이 들어맞는 P와 Q, 리워드 디스트리뷰션과 트랜지션 프로버빌티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가능한 P와 Q의 집합 그거를 여기 캐피탈 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P가 주어지면은 뭐 펀더멘털 리밋이 어떻게 구해질까, 러닝 코스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될까 등을 연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티 스트럭처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컨티뉴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 시밀러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액션을 취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비슷한 다음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컨티뉴티 스트럭처였는데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어, 결국에 어떤 그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 사이의 거리 혹은 닮은 정도를 측정하고 난다면 그 디스턴스 혹은 시밀러리티에 의해서 다음 결과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상한하는 형식으로 이 컨티뉴티 스트럭처를 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을 무엇이 닮았는지 무엇이 안 닮았는지를 정의하는 건데요. 이거를 보통 그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스테이트 뭐 요런 상황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비슷한 상황은 비슷한 점에 임베딩이 되도록 하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요
이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컨티뉴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핑 임베딩을 주어지고 나면은 뭐 다양한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뭐 펀더멘탈 리밋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어떠한 똑똑한 알고리즘이라도 얼마나 똑똑한 알고리즘이라도 러닝 코스트 때까지 잃은 그 리워드 자체가 뭐 이런 형태로 로어 바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러닝 코스트를 더 줄일 수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네, 그거를 제가 밝혔고요. 그래서 이때 이 러닝 코스트라는 거는 대략 얼마만큼 인터랙션을 할 건지를 캐피탈 T라고 했을 때 로그 T 곱하기 무슨 상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수가 어떠한 그 마크옵티션 프로세스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뭐 스트럭처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K를 잘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요 디테일들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인투이션을 먼저 인투이션을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아무런 스트럭처가 없어요. 아무런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로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액션을 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4번째에 뭐 왼쪽으로 갔더니 죽었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살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비슷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무런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34번째 스테이트와 35번째 스테이트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모두 오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러닝 코스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다 비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러닝 코스트의 가장 중요한 상수인 K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개수와 액션 개수 곱하기 한 그 숫자로 바운드가 된다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스테이트 개수, 액션 개수 무한대에 가깝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아무런 프라이어 널리지 없이는 그 어떤 알고리즘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라는 거를 밝혀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continuity structure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 이런 러닝 코스트라고 하는 거를 K라고 하는 값을 상당히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K라고 하는 러닝 코스트는 어, 이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의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느냐 정도로 혹은 커버링 넘버 그러니까 어떤 유닛볼의 커버링 넘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닮아 있는 것끼리 많이 뭉쳐져 있어요. 많이 뭉쳐져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원래 점의 개수가 뭐 20여 개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개만 시도를 해보면은 어, 여기 하나 점에서 경험했던 게 또 다른 점으로 일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다 검사해야 하지 않아도 클러스터당 대표 하나씩만 샘플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러닝 코스트라고 하는 게 요 그 커버링 넘버로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혹은 클러스터 개수로 줄어들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34번째에서 뭐 74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왼쪽으로 갔더니 죽었고 75번째에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게 관찰이 되면은 어, 뭐 108번째 뭐 트라이얼에서 왼쪽으로 35번째 비슷한 스테이트인 35번째에서 왼쪽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이런 그 트라이얼 개수를 하나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옵티멀 폴리시를 찾기까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러닝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그 펀더멘탈 리밋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때 뭐 좀 더 인투이션을 전달드리자면은 만약에 어떤 비슷한 정도라고 하는 게 좀 더 강력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 비슷한 거의 범주가 더 넓은 경우, 유닛볼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혹은 그 클러스터를 이루는 그 범주가
노이즈의 허용 역치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뭐 그런 경우에는 볼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이 전체 에어리아를 커버하는 데까지 볼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 커버링 넘버가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뭐 스트롱 컨티뉴티가 있으면은 진짜로 더 낮은 샘플 컴플렉시티 혹은 러닝 코스트가 든다라는 거를 이론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어떤 러닝 코스트에 대한 하한인데요. 이거는 뭐 하한이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낸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하한이 달성 가능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날리시스가 타이트한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요 논문에서는 잘 공부를 잘 열심히 해보니까 어퍼 바운드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요 리그레스 러닝 코스트를 달성하는 어떤 알고리즘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밝혀낸 게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히 그 어떤 알고리즘의 개요를 설명드리는 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실제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혹은 좀 넌트리비얼한 팩맨 게임에서 적용했으면 좋은데 좀 아이디어를 명확하기 위해서 뭐 액션 스테이트 액션 페어의 그 인베딩 스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이런 네 개의 클러스터로 주어지는 아주 깔끔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요. 그때 리그레시라고 부르는 러닝 코스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만약에 스트럭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러닝 코스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근데 왜냐면은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 수백 가지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계속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컨티뉴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러닝 코스트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뭐 프라이어 널리지를 만나면은 러닝 코스트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되게 이론적인 연구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최적의 강학습이라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식을 풀어내야 하고요. 이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미리 주어져 있는 상황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런 그 전통적인 뭐 그런 알고리즘을 어, 딥러닝을 통해서는 좀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때 그냥 바로 스트럭처드 아래를 어떻게 딥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선 처음에는 그냥 뭐 딥 아래를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딥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 후대에 알려진 뭐 알고리드미c 레귤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네트워크 딥할수록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학습이 더 심플해지고 더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도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CNN 보통 RNN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그 CNN RNN 통과시키면은 어떤 그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고요. 혹은 인베딩이 나오게 되고 이 인베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디시전 레이어 보통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의 일부를 좀 통과시키면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뭐 아웃풋을 나오는 형태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CNN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스트럭처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딥 RL도 이런 스트럭처드 RL의 한 가지 계류를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무런 가이드 없이 그냥 CNN이 알아서 요
인터랙션을 보고 거기서 공유되는 지식이 뭘까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스트럭처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하면은 상당히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는 뭐 이렇게 원래는 강아지가 업사이드 플립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집혀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뒷아래이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스트럭처를 멋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 상황들이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그 프라이어 널리지라는 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집어넣어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또는 데이터 증폭이라는 기술은 컴퓨터 비전, 특히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게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이고 이거에 상응하는 레이블 혹은 슈퍼비전이 이렇게 고양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 사진을 약간 확대를 해도, 약간 대칭으로 바꿔도 혹은 좀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이 고양이라는 레이블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 이미 그딥 네트워크 모델이 요런 퍼터베이션 혹은 이런 그 이미지의 변형에 대해서도,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양이라는 거를 고양이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원래는 고양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고양이 사진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입력시켜주고, 또 레이블이 캐시 되도록, 아웃풋이 캐시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의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학습 컨텍스트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막대기 같은 사람 모형을 뭐 컨트롤하는 경우에 이거를 좀 확대를 하거나 뭐 뒤집거나 뭐 좀 일부 색깔을 이렇게 컬러아웃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액션 자체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그 프라이어 널리지를 녹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게 프라이어 널리지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팩맨 상황에서 결국에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로컬하게 왼쪽에서 귀신이 쫓아온다 는 정보가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좀 명시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면, 결국 귀신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왼쪽에서 쫓아온다, 그 형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팩맨 주인공 근처로 크롭을 합니다.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파란색 귀신이 쫓아오든 그 다음에 그 분홍색 귀신이 쫓아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색깔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는 형태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요 상황이나 요 상황이나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좀 더 익스플리시트한 형태로 스트럭처를 활용하게 돼서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요 폴리시 단에서,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선택하는 단에서 혹은 어떤 뭐 밸류를 내뱉는 그런 펑션, 강학습과 관련된 이렇게 펑셔널에서 바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하게도 이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도 이 CNN이나 RNN 그 피처 익스트랙터가 뽑아내는 임베딩 상에서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한 거나 어규멘테이션 안 한 거나 뭐 비슷해야 된다라는 그런 러닝 오브젝티브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선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늘 사용한 거고요. 파란 선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이저라는 어떤 대표적인 벤치마크 게임 중에 하나에서 그 트레이닝 퍼포먼스를 찍어 보면은 뭐 당연히 어규멘테이션을 쓴 게 성능이 좋게 나오고, 트레이닝 퍼포먼스 좋게 나오고, 또 뭐 테스트 환경에서도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새롭게 알아낸 것이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추가한 것 자체가 강화학습을 방해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늘 사용한 거고 파란색이 사용하지 않은 건데 보시면 파란색이 훨씬 높은 트레이닝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강화학습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얘기해 주기를 너는 얘랑 같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에서 오히려 뭐 색깔을 막 그레이스케일로 하고 혹은 뭐 반짝거리는 색깔로 하고 하는 식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보통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게임하는데 게임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트레이닝 과정에서 RL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쓰는 것 자체가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현상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알고리즘의 윤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RL 트레이닝이랑 서로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일으켜 낼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결국에는 테스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인 최고의 알고리즘은 일단은 트레이닝 상에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없이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어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녹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주면은 트레이닝 퍼포먼스 높아지고 테스트 퍼포먼스도 높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뭐 RL 트레이닝에서 어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인터피어런스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만약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충분히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RL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배우도록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RL 트레이닝과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에 뭐 있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테크닉이나 기존의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러프하게 좀 빠르게 제가 최근에 연구한 내용들, 특히 강화학습 관련해서 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강화학습은 뭐 슈퍼 휴먼 퍼포먼스를 내는데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냥 단순히 그 데이터셋을 따라하는 이미테이션 러닝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강화학습은 그 리워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강화학습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은 강화학습이 잘 살펴보니까 러닝 코스트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런 옵션 저런 옵션을 다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러닝 코스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prior knowledge 혹은 domain knowledge 혹은 inductive bias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론적으로 스터디해봤고요. 근데 이 이론적인 스터디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ontinuity라는 스트럭처만 하더라도 훨씬 러닝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적인 어떤 그 최적성에 대한 이해였고요. 이거를 실제로 그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지 혹은 좀 더 일반적인 강화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한번 강화학습과 함께 스터디 해봤고요. 이때 딥 RL에서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한 주어진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무조건 밀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RL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티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러닝 프레임워크를 혹은 그 커리큘럼 러닝과 같은 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게 올해 논문을 작성했고 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구조
혹은 도메인 널리지, 프라이 널리지라는 거를 강학습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형태로 클리어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거를 학습을 하면서 혹은 RL 태스크 간에 공유되는 어떤 구조를 추출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메타 RL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다양하게 스터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을 거다.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 어그노스틱 머신러닝 혹은 뭐 마무리라고 부르는 그런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뭐 성능 향상을 뚜렷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어떤 그 또 다른 뭐 어떤 하이라키 구조를 사용을 해서 구조로 메타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될 수 있고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연구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한 최근의 연구인데 뭐 여기에서는 좀 더 심플한 세팅에서 뭐 시퀀셜하게 태스크가 관찰이 될 때 그 시퀀셜하게 뭔가 이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러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퀀셜 메타 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를 최근에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 말고도 뭐 들판을 보면은 뭐지, 걸어야지 아니면은 뭐 좀 그 얼음판 같은 미끄러운 상황이면은 이렇게 좀 슬라이딩 하면서 가야지라는 뭐 그런 인투이션 같은 거를 또 녹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개발이 됐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라이어 노리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통용하는 어떤 액션, 좋은 액션의 어떤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녹이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여러 RL 태스크를 반복하면서 알아내는 그런 러닝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모델 어그노스틱 머신러닝 마무리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태스크를 가지고 뭐 프리트레인된 좀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태스크에 이렇게 최적화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잘 동작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파인 튜닝을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여기서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는 모델 어그노스틱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RL 태스크들이 좀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는 RL 태스크여야 하는데요. 일단은 뭐 학계에서 논문을 쓸 때 고려하는 그 메타 RL 프레임워크에서 고려한 태스크들은 그냥 환경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살짝 그 목표만 다른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무조건 강아지 혹은 뭐 이렇게 그 개미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뭐 완전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뭐 체크보드 형태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대략 관절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좋다 점수가 올라가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니셜라이제이션 값 자체는 좀 두 개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를 함께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요런 경우가 좀 더 재밌는 태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요 개미 관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미루에서 출구를 찾는 그런 태스크들인데 근데 요때 요 출구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맵의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개미라고 하는 친구가 그 각 상황에서 똑같이 컨트롤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관절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공유되는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그 관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는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어떤 환경에서 문을 찾아 나갈 때 뭐 문 찾을 때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뭐 근육을 어떻게 당기면서 그 문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태스크에 대한 거는 아마도 오른쪽, 왼쪽, 위로 조금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문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하이 레벨 디시전들만 태스크마다 다르게 정의가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간다라는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육들을 움직여야 되는지는 뭐 손해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손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저장을 해놓는 게 하이라키칼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서브 폴리시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메타 러닝 프레임워크이 메타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요 서브 폴리시들 왼쪽 오른쪽 뭐 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를 마스터 폴리시라고 하고, 요거를 각 태스크마다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 게 이런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이와 같이 뭔가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뭐 태스크라고, 그러니까 메타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계학습 연구자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중심에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셋만 주어지면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만 주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뭐집 아래 딥 네트워크가 됐던 어떤 뭐 모델이 됐건 학습법이 됐건 충분히 좋은 솔루션들을 찾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무한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가 가장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이를 위해서 뭐 모델을 좀 바꿔야 된다, 러닝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어프로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을 다 가로지르는 게 결국에 내 생각에는 이 태스크를 풀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은 사람들이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혹은 어떤 물리 법칙이라는 형태로 정의된 프라이어 놀리지가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옮기는지가 늘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 그걸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도 부르고 프라이어 놀리지, 도메인 놀리지 등등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뭐 오늘은 강학습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프라이어 널리지를 녹여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